안녕하십니까.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에 이렇게 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지금까지 통일을 영원하고 앞장서서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고양무 회장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이 요즘 맑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 화면을 조금 흐린다만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안악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향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즘 가을 하늘이 거창한 것은 중국이 전력난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 바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한 것이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소위 호주가 코로나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발언을 했고, 또 중국의 IT 기업의 유명한 하웨이 산업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호주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호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강조된 것이 이제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 와인도 금지시키고, 목재, 이런 것도 많이, 13가지를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이 수입 금지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전력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모든 산업의 화력 발전이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인데, 그 석탄을 떼야만이 화력 발전을 일으켜서 공장을 가동하고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호주산 양질의 고열량 석탄을 수입 금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내에 석탄을 가공하려니까 역시 저질탄이고, 거기서 공장을 가동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2월달 되면은 중국은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 앞에 맑은 하늘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늘의 이 컴컴한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석탄을 못 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적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 소위 말하는 8마이크로 세제곱 정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측 사상 처음이랍니다. 그 정도로 맑기 때문에 하늘이 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오히려 역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석탄을 수출 안 해도 다른 곳으로 열고, 호주가 바로 중국의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그 의심쩍은 얘기를 한 것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어 있는 껌딱지와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는 중국의 압박에 가치관을 펼치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수출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결과 더 좋은 면들로 얻어진 것이 뭐냐면은 서드는 이미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안보조약을 체결한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오커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핵 잠수함 8척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지원하겠다는 조약이 바로 오커스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석탄 금지하고 호주로부터 13가지 품목 금지한 그 영향으로 오히려 중국은 많은 역습을 당하는 부메랑을 맞은 하나의 결과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건이 안보에 영향을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남북한 주요 통계를 이렇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 편편히 보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라 생각합니다만 총 생산은 북한의 54배, 1인당 총소득 GNI라고 그러죠. 북한의 27배, 국가 1년 예산, 2019년 예산이죠. 그걸 2020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9조 원을 우리는 323조, 35배. 작년도 코로나의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은 0.4%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 쉽게 말해서 비교가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모든 국력의 총량으로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왜 불안한가? 그것은 북한의 비계층 군사위협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핵무기, 생화무기,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거기에다가 특히 사이버전 해커로 되는 국가의 주요 정보를 해커하고 선제 공격 구비 능력을 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든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경제협력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북 주요 광물 잠재 가치를 비교한 것을 보면 북한과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이 남쪽에 16배의 광물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자본이 만나면은 자강을 이룰 수 있다는 통일의 꿈, 적대 관계를 최소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만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 때문에 아마 주제가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공감에 초점이 맞춰진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중국과 일본이 소위 생각구 열도 중국명으로 가오라는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일본이 조업 중인 중국 선장을 후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한 며칠 뒤에 중국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은 히토류라는 방석의 수출 금지를 일본에 내놓았습니다.
그 말에 그 당당하던 일본이 3일 만에 구금했던 선장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이제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2000년도에 중국 암마늘 냉동 보관해서 아주 우루과이 요청 이후에 세계 농산물이 들어오는 수입 쿼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그 마늘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국산 세이프가드가 되지 않고서는 국산 마늘을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수입한 중국 마늘을 빨리 풀지 않고 좀 창고에 보관시키고 이런 일이 되어지니까 중국이 들고 나온 피카드가 뭐였습니까? 한국의 휴대폰, 중국에 수입된 것을 창고에 묶여두고 안 내놓는 겁니다. 포리에스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지루한 전쟁 속에 우리는 굴욕적인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휴대폰이 비싸지 마늘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성 마늘을 삼성전자에서 변상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히토리입니다. 또 녹색 산업의 필수품이 바로 히토리입니다. 이 히토류가 첨단 산업의 21세기에 여러 가지의 산업 제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세계 생산국 1위가 중국이며 2위가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 그렇게 좋은 광석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무역시장으로 기술로 버텨져서 산업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그 모양을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그래서 남북이 경제협력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하자원이 많은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면 독일 얘기를 예화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교훈을 제일 많이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독일 교훈을 삼고자 하지만은 독일을 참고는 하되 독일과 분단의 성격이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독일이 분단된 것하고 우리가 분단된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또 독일은 그동안 통일될 때까지 연간 약 600만 명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청에 의한 사람들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정부의 협의하에 서로 교류한 것은 이산가족 21차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독일의 통일, 그 이후에 급진적 통일로 말미암아서 20년 동안 2조 유로, 한국 돈으로 한 3천조가 투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꿈을, 통일 비용 너무 걱정된다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매년 140조가 발생됐다고 생각할 때 급진적 통일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만이 경제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의 경제는 발전하고 북한의 경제를 최소한 협조해서 발전이 해서 한국하고 이 격차가 줄어들게 하는 것은 경제협력밖에 없다고 생각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길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얘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북한의 자원은 그렇게 많은데도 최빈국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단 70년 세월 속에 최빈국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체제의 바로 고착이죠. 이념이 고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폐쇄적 국가로 주민을 통제하니까 자유왕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공주의 하늘을 나는 새는 철새가 되어서 철 따라 병이 없고 바닷속에 있는 고기도 물길 따라 남북으로 오고 가는데 왜 남과 북의 동포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느냐? 북한 주민도 자유왕래가 안 되는데 남북이 왕래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지 않습니까? 핵이 유일한 생산수단이라는 그 핵이 최고다. 이걸 붙들고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백두혈통 3대 세습 통치입니다.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공산주의가 세습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종교입니다. 종교 집단과 같은 겁니다. 김일성 종교입니다. 김일성이 신입니다. 그래서 신격화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 이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까지는 선군 정치고 김정은이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과 개방하는 것, 핵 포기하는 것, 두 개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 버리면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버리기가 힘듭니다. 체제 이념을 포기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화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포기하라는 것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북한 정권의 변화를 보면 1946년에서 48년까지 한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지 못했던 과거의 칼 막스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이념으로, 주체사상을 당이념으로 이것으로 공산화시키는 남쪽도 통일 이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김일성이가 생각했던 통일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92년도에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그 다음에는 김일성 주석을 영구주석이라 했어요. 여기에 화면에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사후에 영원한 주석이다. 주석은 아무나 이제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당규약에서 삭제를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6.25 때 공산주의, 공산당을 공격하니까 북한은 뭐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한다. 어렵다.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인데도 바로 다른 사회주의죠. 변질된 사회주의죠. 물론 뭐 유럽에는 사회주의 하는 국가가 많잖아요. 복지를 증강시키고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자기들도 도입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도입 안 하면서 식량 배급하는 것만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죠.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가 열려서 10년 만에 금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등극시켰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총비서를 아들이 드디어 총비서로 등극한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김일성 주체 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선택한 지 10년 만에 2012년도에 북한은 광명성 1호를 발사합니다. 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면서 뭐라 그러냐?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반드시 사회주의가 붙습니다. 이게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죠. 1박 2일 동안. 그때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내놓은 카드가 뭐냐? 김일성 왕조를 지켜달라. 이게 뭐예요?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국제적으로 존경받게 해달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 겁니다. 국제 무대에 등장시켜준 겁니다. 김정은이를. 근데도 그냥 무슨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을 얻어먹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도와달라. 이것은 뭐예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는 그 모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는 핵 먼저 포기하라. 핵 먼저 포기하겠다는 각서 그 프로그램을 내놓을 때 풀어주겠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회의하려고 약속해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트럼프가 뭐라 그래?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이 담긴 합의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나중에는 미국의 BBC가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배드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나쁜 합의보다는 지키지 못할 것을 나쁜 합의, 그보다는 노딜, 차라리 노딜이 하는 게 낫다.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떠나버렸잖아. 자, 이게 하노이 회담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광명성 1호가 발사하고 여기에다 그 이후에 계속 발전돼서 미사일이 개발되고 이제 점점점 큰 소리 치고 있는 김정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단 비용이고, 통일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통일 비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통일 편익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옛 남한의 국방비가 원래 53조 원이었다. 국가 총예산 535조 원의 10%가 10%가 국방 예산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한 자료. 근데 북한 군사비가 5조 원이라는 GDP의 24%가 군사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인민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분단의 비용을 생각하고 이 통일 비용이 특히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독일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적 통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통일을 맞이했을 때 너무나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 동독에 간단히 얘기하면 비근한 예로 독일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소득의 통계치가 엉터리다. 숫자는 있는데 실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전부 뭐냐? 통계 장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으로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골드만 삭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급진적 통일을 하다 보면 재정 부담만 한다 보면은 코리아가 파산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점차적으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교류해서 그 소득의 격차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통일 방안은 북한의 경제 사정을 남한과 비교해서 버금가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주면서 우리는 뭐예요? 발전할 수 있는, 북한에서 만약 동서독처럼 문을 열어가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남쪽으로 갑자기 내려오면은 상상해보세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실패작으로 참 개성공단이 저렇게 건물까지 파손되고 그랬습니다만, 북한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경제를 기술과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점점점 증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남북경제협력의 귀중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의 편익은 소문학적인 숫자는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 삭스가 2009년도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미래의 선순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2050년 되면 통일 한국의 GDP는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된다. 그 다음에 동부아시아 시장의 중심축이어야 된다. 그것이 황해권이나 동해권의 경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동북아 및 세계적 물류허브로 무상한다고 골드만 삭스에서 2009년도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PCR, 차이나와 연결하고 TSR, 시베리아와 연결되고 TMR, 몽골하고 연결하는, 이것은 아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명 문선명 총재님께서 일본 해저 터널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해서 보고 해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청사진을 일찍이 내놓으셨지만 골드만 삭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인구가 7천만에서 8천만 명의 중견국가 미들 파워 네이션이에요. 미들 파워 네이션. 인구는 독일과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독일하고 맞짱 뜬다 이거예요. 국토 크기는 영국과 맞짱 뜨고 군사력은 핵무기를 제외한 프랑스하고 맞짱 뜰 수 있는 통일 한국이다. 이렇게 귀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은 21세기의 강대국 대열에 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짐 로저스, 세계에서 3대 투자자가 있죠. 조지 소로스, 또 워렌 버핏, 짐 로저스 3대 투자자가. 이 짐 로저스는 투자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자. 어디에 투자해야 될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직접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토바이를 타든지 승용차를 구해서 그 지역을 순회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아주 괴짜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짐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는 이분을 따라올 수 없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북한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높은 교육 수준의 저임금 인재가 많다.
또 한국에는 관리 능력이 있다. 만약에 북한이 개박이 된다면 한국은 10년, 20년,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흥분된 장소가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흥분된 장소. 세계 경제의 묘약이 된다고,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카 달리는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프랑스의 비서실장까지 했고, 자카, 나중에 사르코지가 2007년도부터 프랑스 대통령 할 때는 프랑스 성장발전위원회 회장으로서 큰 조언을 했던 유명한 분이 자카 미래학자. 특히 21세기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용어를 만든 분이 자카. 부자들은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가난한 자들은 일터를 찾아 세계를 헤맨다는 말을 한 사람. 이분의 분명히 2025년 되면 세계 11대 강국이 될 것이다. 그 첫째 적시한 것이 뭐냐? 남북한 평화적 통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폴 케네디 박사.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에 유명한 석학이죠. 이분은 2010년도에 동경대학교 바로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 강사로 왔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요. 대학교 그 졸업생들을 강당에 특강하니까 얼마나 많은 진지한 분위기였겠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바라보는데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문명 시대를 열어가야 할 주요 국가가 어디냐? 핵심이 그겁니다. 과거에는 팍스 프리데리카 시대는 영국이, 팍스 로마나 시대는 로마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미국이다. 그러면 21세기는 팍스 태평양 시대. 그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요 국가가 어디겠느냐 물었어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히.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팬? No. 네버 재팬. 일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초청 강사로 온 사람이 적당히라도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네버 재팬. 그러면 일본이 아니면 어디에? 네버 차이나? 차이나도. 그럼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Maybe Korea. 아마도 코리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일본 동경대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세계의 석학이 이 발언을 했을 때 그냥 발언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Maybe Korea라는 말이 많으냐? 그러니까 Only Korea.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Only Korea냐? 그 근거를 뭐가 보냐? 한국은 혼이 있는 민족이다. 저개발 국가에서 식민지를 당했고,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룩한 global 국가들한테 롤모델이다. 아리랑을 하나 탑을 높이면 어깨춤이 나오고 하나 탑을 낮추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혼이 있는 민족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나라의 코리아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영함을 우리가 탄생하고 뒷덩어리를 안고 그래 석학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오늘 정작 주연이 되어야 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민해야 돼. 이때를 아시고 1987년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문선명 총재님은 창설하셨습니다. 그때 창설하시면서 핵심 바로 주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본국민을 사상무장시켜야 된다. 남북 통일되면 반드시 남북한 총선거가 올 수가 있다. 그런데 북쪽의 사상무장으로 2년과 체제 속에 훈련된 병사가 남쪽으로 왔을 때 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와서 그들 앞에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그것을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책임져야 된다. 특히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여성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축복 결혼한 그들 앞에 문 총재님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한국에 사는 것이 시집살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총선거가 있을 때 북쪽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북쪽을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지시를 내리시고, 왜냐하면 우리 남쪽에 있는 남한 지도자들이 가서 북한 사람들 보고 우리 남쪽은 잘 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반작용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북쪽에 가서 참 서툰 한국말이지만은 혀가 짧지만은 우리는 일찍이 한국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 사상을 가르쳐 주신 분이 문선명 총재님입니다 하는 그 외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원에서 아마 경기도에도 일본에서 오셔서 그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포애로 교류와 협력, 국제적 지지 기반 확보. 그래서 통일은 그냥 남과 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 기반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휴전선이 그어진 것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상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어진 것이다. 이래서 국제적으로 맨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미소 냉전 체제를 위기적 상황에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소련을 해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됐습니다. 그 긴 얘기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조양록 회장님은 러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스토리가 무궁무진할 줄 압니다.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로 찾아가 가장 핵심 있는 사람을 만나서 평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문선명 총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기억하시지만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노력도 분쟁의 가장 핵심을 찾아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방북하셔서 그 자리에서 정상회담, 이산가족 문제, 남북 경제협력 등 6가지 합의를 문 총재님이 김일성 주석 앞에 받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서당
그 영접실에서 총재님은 김일성 주석 앞에 주체 사상을 가지고는 조국 통일이 안 돼. 조국 통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주의입니다.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검열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녀오면은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훈시가 받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김 주석 앞에 당당하게 통일의 대안을 하나님주의라고 설파하신 문 총재님의 위용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분이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무슨 종교 집단의 교주로서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적 지도자, 세계적 평화를 하기 위해서 사상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설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다음날 지시를 내린 겁니다. 노동신문에 문 총재님이 하신 연설문을 실려라. 실은 겁니다. 요 노동신문에. 더욱 재미있는 것은 분당 46년 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여러분들이 모시는 문선명 총재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총재님께서 하신 그 정신은 신통일을 한국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가는 평화의 세계를 목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 이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세계 모든 인류는 한 형제라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만약에 어렵게 살거나 또 부유하게 사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공생이라는 경제 그냥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함께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과 더불어 사는 것처럼 함께하는 경제, 또 공감하고 서로 소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명의 정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들의 가치관이 확고부동한 공의주의 사회,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세계를 향해서 이미 지구촌 전체에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운동이요, 천주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통일 문화, 평화 문화입니다. 이제 문화 수신국이 아니라 문화 발신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계에 알려진 것이 BTS입니다. 응? 세계에서 상품과 문화를 모두 수출하는 나라는 5개 국가 정도인데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문명 비평가, 비수음악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평화 문화가 세계로 나가야 된다.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제패했고 바이킹족들은 배를 타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제 신한국인은 한류의 신바람 문화, 효와 절과 예, 이 신바람 문화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자.
박스라는 말이 원래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식민지 지배하는 강대국의 용어가 박스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볼 때는 박스 로마나 시대, 박스 브리데리카 그럴 때는 전부 다 약소 국가를 점령하고 식민지하고 군사적으로 독점하는 박스였지만 이 통일운동에서 말하는 박스는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게 하는 문화. 그래서 신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주역이 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라 생각합니다. 점진적 통일이 되고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통일의 편익은 무한대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좀 통일 정책이 정권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의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교체되는 정권 때마다 대북 정책이 달라지니까 내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그쪽으로 키우고 또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또 그쪽으로 키우고 통일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북한과 주변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였습니다. 70년 동안 사실상 두 국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자료 중에 생략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은 동일 토양에서 동일 언어를 쓰는 동일 문화권의 삶의 집단을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반도에 살지만 북쪽에 사는 사람과 남쪽에 사는 사람 동일 언어를 씁니까? 우리는 한글이지만 저쪽에서는 뭐예요? 조선어고 문화어라 그럽니다. 우리는 낙지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는 오징어인데 저 사람은 낙지로 돼 있잖아. 속된 말로. 우리는 전부지만 북쪽에서는 불알이잖아. 언어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 이미 다른 국가로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새롭게 돼야 된다. 항상 우리와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다른 국가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동질감이 있고 같은 점이 공감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접근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give and take 정책이 있어야 된다. 뭐 해달라고 우리 해줄 테니까 다른 거 뭐 내나. 물질적인 크기가 뭐 10배, 20배 거기에 되지 않더라도 뭔가 give and take가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북한을 주고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또 외람되게 무기 개발을 하는 것에 사용되는 일들이 되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현물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놓고 볼 때 남북 경제 협력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계절에 보면 기다리는 거지만 역사에 보면 도전하는 민족에게 옵니다. 키핑 코리안이 아니라 메이킹 코리안으로서 우리 통일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다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12년차, 한국생활 12년차이며 현재 통일부 경린지역 남부협의회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남주영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한민족이라고는 하나 70년 세월이 넘도록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에 살다 보니 많은 이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념과 제도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 남과 북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적대적인 관계로 여러 가지 충돌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뜻인데 우리는 그토록 멸망한 통일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남과 북의 교류의 영혼으로 언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민족의 숙제로 대를 이어가면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었기에 본래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었으나 지금 두 나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가 발생이 넘게 이어져 있다 보니 조선의 한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의견 상관없이 그 역사로 나눠져 있고 북한은 왜곡된 역사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인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한국 드라마나 예능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과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제 한국의 제도나 문화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탈북민들보다도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내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당장 통일이 된다면 스펀지 마냥 한국의 제도와 문화에 대하여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상황은 극도로 힘들어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수도 평양과 지방의 생활 차이가 나라와 나라의 경제 수준 차이처럼 격차가 심합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현재 한국 수준 못지않게 달러를 화폐로 쓰는 정도로 유통되는 수준이나 평양을 떠난 지방 쪽에서는 국내 화폐조차도 부족하고 식량난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이 하루를 살기 위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삶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중국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던 유통이 코로나로 인해 그마저도 중단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2009년도에 탈북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청진에 그 중국에서 무역을 많이 유통을 하는 유통업체가 있어요. 판매소라고. 그때는 진짜 거기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물류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주민들은 거기서 도매를 하거나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들은 거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물류 나간 판매소가 없고 물류가 없다. 거기에 물건이 없다, 상품이 없다 하면 북한 주민들이 생활은 어느 정도라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물류 센터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극심한 생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목소리 한번 높여보지 못하고 말랑조차 어플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대대로 내려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유일체제 속에서 묶어놓은 세뇌 정치와 공부를 위한 정치라고 정치 때문입니다.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 예전에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어 탈북이라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김정은의 명령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연산의 고압철도선이 예전보다 2배, 3배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비도 너무 사고마요.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통일은 김정은 공포 정치에 대한 반감이 내면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쩌면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향민에 이어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렇게 다만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 민족이 위에 이렇듯 자유스러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은 통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시민의식과 하나의 민족 역사를 되찾고 지키기 위한 시민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까요? 바로 남과 북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경제 교류 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인 문제가 바로 실향민 분들의 가정과의 만남 해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단 세월 속에 실향민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산가족 만남은 있었지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이 너무나 최소한으로 적은 인원이었고 그마저도 기업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도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기 여러 교류 사업 문제도 있었으나 얼마 못 가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나 군사 반줄에 매듭이 되어 남북관계 문제의 도마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야말로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 방문 때 북한 경제 실태 파악을 위해 400급 총수님들이 동행하셨고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인 철도, 도로, 예술문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남북 연락사업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일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치 쟁탈이 키워드가 되는 이런 식의 인도적인 문제나 교류 사업은 사실상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만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일을 위한 문제들은 정부만이 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당연히 큽니다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회가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갈라져 살면서 달라진 남북의 차이를 안 좋게만 바라보고 차별하지만 말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기 파주에는 해마루촌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짓지 마라 이렇게 답이 없다고 해요. 남과 북도 개선이 하루빨리 없어지고 모든 주민이 넘게 쌓여진 분단의 담벽을 허물고 서로 오가면서 교회의 정도 나누고 교육의 정을 느끼면서 또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응원해 봅니다. 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변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남북 통일운동 국민연합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더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시는 통일운동 국민연합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